예산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활비 얘기가 어제 오늘 역시 제일 많이 나와서요. 몇 가지 그냥 사실관계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 공수처장님, 그 특활비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발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특활비 고발건에 대한 수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뭐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제한된 인력 속에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뭐 예산 지금 전국의 가장 핫 이슈인데 적극적인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대법 판결 관련된 것들도 있었고 그 안에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굉장히 다양한 유업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장관님, 제가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나 여러 저희 의원실이나 관련된 조사할 수 있는 많은 인력들을 동원해서 조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특활비의 존재가 거의 확인되지 않더라고요. 혹시 법무부에서는 다른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의 특활비와 같은 형태, 예를 들면 수사하는 조직 내부 검찰이나 경찰 내부 조직이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종류의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특활비가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지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특활비가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돈이라고 아니, 동의하기 밥 먹고 술 먹고 말고 술 먹고 빼겠습니다. 그럼 밥 먹을 수 있는 저희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조금 조사 활동을 해보려고 당연히 국회는 이제 당연히 예산제도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하니까요. 지금 법무부에 한번 문의를 여름에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법무부도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혹시 조사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제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열심히 뒤져봤거든요.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뒤졌어요. 다른 나라는 기밀성 있는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사와 관련된 예산이나 그런 수사기관. 그런데 국회 검증을 회피하는 예산을 왜 다른 나라 수사기관들은 단 한 군데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다르고 다른 방법으로 수사. 그러니까 그거라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제가 조사해봤어요. 다시 몇 군데 조사, 그러니까 가까운 미국이나 영국이나 조사를 해봤는데 프랑스는 유사한 예산 시스템이 있었었는데 역시나 조금 문제가 돼서 2022년에 폐지했다고 저희 대법원이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서 프랑스 이 정부에 확인을 하나 했고요. 저희가 미국의 법무부 관련된 예산 지침이라든지 미국의 블랙버짓이라고 예전부터 좀 얘기들이 많았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 운영비 성격으로 쓰는 거는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정보비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CIA만 정보비를 쓰는 건 아니고 FBI도 씁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무슨 특별검사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을 할 때 일부 정보비를 쓰는데 정보비는 내부에서 쓰는 게 아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정보원, 외부에 있는 정보에 대한 취득비, 딱 그런 용도로만 쓰고 그것도 사실 우리가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미국에 있는 무슨 정보원들 돈 주고 이런 거 막 할 것 같잖아요. 영수증 처리 다 하게 돼 있더라고요. 수령자한테 사인 받습니다. 물론 그 기록은 철저하게 비밀로 관리는 하죠. 저희들도 지금 내부에 만든 지침에는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내부에서는 10원도 안 쓰고 정보비로만 쓰십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집행 원칙과 방법, 정빙 자료, 집행 서류 관리, 자체 점검 등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부 다른 공개하라고 어느 문제가 나라의 있습니다. 수사기관들도 밥 먹는 돈, 사무실 운영하는 돈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국민들께 보고하지 않거나 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밀이라면 정보 취득비 기밀 맞죠? 그래서 저희가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얘기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선진국도 그런 종류의 예산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국회에 비밀로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거고 저는 정말로 이게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검찰총장이 시혜적으로 나눠주는 그냥 사무실 운영비 모자라니까 그냥 먹고 쓰는 그런 종류로 쓰인다는 의심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너무 당연히 다른 나라들처럼 특활비 전체를 삭감하는 게 아니라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자체가 완전히 정말로
검경이 독재하던 시절에나 가능한 종류의 제도입니다. 당연히 국회가 국민들께서 특히나 밥 먹는데 10원이라도 쓰는 현금성으로 제출하는 게 10원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들은 당연히 감시받으셔야 되고 당연히 예결산 과정에서 감독받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차피 소위에 참여할 예정이니까요. 구체적으로 정말로 정보취득비료만 쓰고 있다면 그대로 저한테 주시고요. 관련된 다른 나라 제도 중에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한 제도 있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제가 다음 주 소위 위협한 전까지 부분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찾아보고 있는데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면 폐지해야 아니에요.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있었을 수도 있는데 네. 저희들이 최근 미국도 그렇게 하네요. 여러 영국도 가지- 그렇게 하고 프랑스는 폐지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나라 그 경찰만 그 부분에 대한 완전히- 투명성과 정확한 집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한 집행이 아니라 그렇게 편성하는 제도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아니 왜 밥 먹는 거를 그렇게 합니까? 지금 저희 그런 거는 다 공식적인 업추비로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거고 외부에 정말로 수사 정보를 취득하는 비용 정도를 사실은 국회 감독이나 그것도 물론 뭐 다른 나라들 보니까 그것도 위원회 꾸려가지고 서너 명이 들어가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 일세니까. 나중에 물론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않죠. 하지만 국회가 감독합니다. 예 저희들이 프랑스 같은 어떻게 경우에 그렇게 쓰이는지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다른 나라에서 하지도 않는, 있지도 않는, 예전에 갖고 있다는 그 명목 하나로 그냥 김일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로 포장해가지고 특활비 제도가 유지돼야 된다고 주장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게 아니고 김일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도 뭐 오늘 뭐 파병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일단 의문이 있는 게 왜 참관단 파견이라고 강조하면서 물론 뭐 여당 의원님도 뭐 임종도 의원님 지금 질의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종합정책제 때 참관단 파병이라고 잘못 헷갈리실 정도의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뭐 그거 별로 이렇게 파견 파병 용어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 발언하실 때는 별로 이게 뭐 교정을 안 하시던데 헷갈리실 정도의 그 파견 파병 논의를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저는 좀 들거든요. 외교 안보에 관한 사항들 그 실행을 할 때 이제 이거를 실행하는 차원과 이걸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나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만드느냐 어떻게 이 말을 하느냐는 또 완전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뻔한 얘기도 NCND도 많이 하고 전략성 모호성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왜 참관단에 대해서는 뭐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해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하실지 어떻게 구성할지. 근데 왜 이건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국정원은 왜 가서 포로를 신문하니 많은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올까요? 이게 도대체 외교 안보적인 국익에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거죠? 후보자 장관 이게 시끄럽게 하는 게 뭐가 도움이 됩니까? 글쎄,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외교 차관이 뭐가 도움이 됩니까? 저희가 논란을 잠깐 나 파견하는 것 자체는 뭐가 도움이 됩니까? 아,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예. 없습니다. 우선 그 파병과 관련해서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아니 결정된 게 없고 내용도 형식도 구성도 결정돼 있지 않는데 뭐가 도움이 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참관단 파견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의 외교적인 의미가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어떤 활동은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의미, 실익 당연히 얘기할 수 없죠. 그럼 파견 행위 자체가 그러면 그냥 지금 윤석열 정권이 북한이 뭐 한다고 하니까 물론 북한도 러시아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뭔가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 되냐 아니냐는 아주 근시안적인 조급함 아닙니까? 너무 외교적으로 거친 실제로 실행되고 있지도 않고 정해진 것도 없는데 그냥 북한이 뭐 한다고 하니까 조급해서 국민들한테 뭐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을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의 관계도 그렇죠. 우리 전쟁 종식 이후에 러시아하고 무역 안 할 겁니까?
경제 협력 안 할 겁니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어쨌든 러시아하고 전쟁 끝나면 그게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제 교류는 다시 해야 되는데 우리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과정 관리, 그 외교적인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의 걱정 하나. 또 하나는 사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비핵화에 대한 굉장히 큰 국제적인 틀이 제재잖아요.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그전까지도 러시아가 완벽하게 협력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러시아와 북한이 완전히 동맹을 넘어 혈맹을 넘어 정말 지금 지구상에서 잊기 어려운 국가 간의 관계까지 나아가고 있는 느낌인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비핵화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대북 제재라는 것이 유지될 수 있는가? 우린 러시아랑 교류도 해야 되는데 러시아랑 넘어가면 북한으로 다 갈 텐데 그럼 비핵화는 뭘로 한다는 건가? 우리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를 위한 가장 큰 전략적인 부분들을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가져간다는 건가?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가 보기엔 윤석열 정부보다 국민들께서 훨씬 정말 근본적인 부분에서 훨씬 장기적인 부분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참관한다는 얘기는, 왜 국정원이 가서 신문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거칠게 정말 저희가 어느 선진국 외교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의 정말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 한마디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예산 관련된 얘기도 좀 드려야 되니까요. 통일부 장관님 계시니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일부 장관님께서 우리 청년들 통일관 관련돼서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지난 10월에 청년들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것은 통일 문제를 굉장히 경제적 이해득실의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통일은 도덕적인 의무다.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청년들이 부도덕적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늘어난다고 판단하신 건 당연히 아시겠죠. 이거 뭐 단순한 얘기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에서 최근 2년 사이에 청년 통일인식 조사했더니 한 10% 떨어졌어요. 한 46% 정도였는데 36% 정도까지 이 통일에 대한 인식이 급강하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일부 장관께서 청년들이 경제적 이해득실로 통일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 인식이 늘어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저는 사실 통일부 장관님께서 굉장히 이상한 완전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면 잘못 얘기가 된 거고 그거는 뭐 여기에서 짧게 답변하면서 해명할 얘기가 아니고 장관님께서 다른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명확하게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실 경제적인 이해득실로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네, 저도 그거는 네, 박근혜 정부 때 통일 인정을 대박론을 보수정부에서 얘기하던 일이기도 하고 전 국민도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측면이 있고 우리가 공동체 차원의 역사적인 미래적인 관점들도 당연히 있고 여러 가지의 관점과 층위가 있는 거죠. 통일에 대한 인식이. 하지만 그 여러 층에서 다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청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경제적인 이해득실만 바라본다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의 주체, 미래 역사의 주인공들이잖아요. 그 주인공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면 이건 통일부가 예를 들면 청년 공론화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진짜 왜 이렇게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미래 비전을 준비하고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하셔야 되는 일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청년 공론화위원회도 하고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 보시는 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건 일단 기재부 차관님이나 교육부총리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 약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가장 약자 지금 우리 예산 과정에 담겨 있는 가장 약자 누구일까 아마 다양하게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관심을 두는 약자는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 청소년들 중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 일하는 청소년들. 기재부 차관이 일하는 청소년들 관련된 예산 얼마 줄었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뭐 일 경험 사업 포함해서 청년 관련된 예산을 조금 늘렸다고 생각을. 일하는 청소년. 청소년요? 청소년. 네. 청소년들이 일하고 학교 밖에 있고
정말 취약한 친구들이잖아요. 여가부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요. 고용노동부 예산은 42% 삭감됐습니다. 부총리님, 이 친구들은 정말 약자잖아요. 네, 뭐 그 약자라는데 정말 공감을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관련된 그 급식비 예산 관련해서 제가 여가위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좀 했고, 제가 야, 진짜 어떻게 이런 걸이라고 하면서 제가 예산은 꼭 늘려야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혹시 이 현황 보고를 못 들으셨을 수도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략 추정컨대 지금 한 17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학교 밖 센터들에 그래도 와가지고 회원 등록을 하거나 오는 친구들이 한 3만 5천쯤 돼요. 그 중에 급식비 지원 예산 한 5천 명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들이 급식비가 너무 부족하니까 밥 못 주고 그냥 간식 조금 이렇게 주는 데들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육부는 사실상 역할을 별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늘리겠다라는 거는 뭐 기재부 차관님도 그렇고 아마 다 공감하실 테니까 저도 노력하는데, 한 가지 좀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교육부 아니면 우리 교육제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친구들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제 우리의,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그냥 지자체들의 시혜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숫자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고등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같은 경우에 1인당 거의 한 400만 원쯤 되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지자체들이나 뭐 여기저기 막 다 끌어모아도 1인당 1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완전히 학교를 벗어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 문제 반드시 그냥 구체적인 예산 사업으로도, 그리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자체의 시스템으로도,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교육비 지출의 일부를 이 친구들한테 반드시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국회 그 조정원 의원 중심으로 또 이런 문제 제기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이번 예, 센터들이 문제 돈이 제기에 없다 대해서는- 보니까 네.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들이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저희 대전 5개구 중에 2군데밖에 없습니다. 학교박센터. 뭐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방치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냥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다 맡겨놓으면 이건 그냥 중앙정부에서, 특히나 부총리님이 다 좀 정돈을 하셔야 된 얘기다라는 드리고, 제 부총리님이 말씀을 시작했으니까 아마 요 초등학교 교구 안전성 얘기 네네네.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교실에 있는 칠판, 게시판 이런 종류에서 뭐 납 같은 경우에 막 한 400배, 500배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게시판도 한 100배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중금속이랑 굉장히 유해 물질이 도배되어 있는 게 발견이 됐죠. 이거는 사실 지금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니 교실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교실 공간에 있는 칠판이 거기에 분필로 이렇게 하는데 납에 막 기준치 몇백 배가 넘는 여기에 노출돼 있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 깜짝 놀랐죠.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거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 교육부, 산자부, 환경부 뭐 이걸 도입하는 조달청 다 모여서 저희 의원실에서, 저도 막 국정감사에서 산자부 장관님한테도 얘기하고 계속 회의하고 있는데 무한 핑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너무 답답해요. 이게 핑퐁할 일인가 도대체. 부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 의원실에서 환경부, 산업부, 교육부 그 협의회도 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일단 그 정말 칠판 등 그런 그 교구들이 얼마나 학생 건강에 좋지 않은지부터 좀 심도 있게 한번 들여다보고, 또 필요하다면
꼭 그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네. 산자부는 교육부에서 하니까 교육부 거다. 환경부는 자기네들은 시설인데 이거는 장비라서 자기네 제품이라서 자기네들 아니다. 교육부는 산자부에서 어쨌든 기준 안 만들어주면 자기네 못한다. 이 핑퐁을 1년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교실에 대한 아이디어 관련되니까 교육부가 주도를 해보려. 어쨌든 제품 기능 인증하고 유해물질 부분 검증하고 하는 건 산자부니까 산자부가 이거 해보려. 환경부가 전체 교실 실내 공기질이나 이런 거 환경부에서 하니까 이런 거 우리가 하겠다. 조달청이 결국은 그걸 도입하고 하는 건 조달청이 하니까 우린 이거 하겠다. 이게 정상적인 정부 기능 아닙니까? 네, 사회부총리로서 예, 제가 1년째 지켜보고 있는데 교육부가 좀 주도해서 한번 이 문제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로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하셔야 정상인이 아닙니까? 정말로. 네, 장철면 의원님 정리. 네, 챙겨보겠습니다. 네, 장철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방금 장철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 사례에 대한 부분에 예. 제가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도 CIA 등 정보기관이나 백악관, 국방부, 법무부 등 안보 관련 행정부처에서 특수활동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무정빈 예산으로 사용하고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회계검사원의 감사 시에도 구체적 항목을 밝히지 않는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나라에도 이런 자금을 편성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예가 있다고 그 부분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